먼저 박상용 검사입니다.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렸습니다. 예. 지금 박 검사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무슨 국힘끼리 앉아 있는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명명한 그 가짜 청문회를 이른바 단독 하고 청문회라고 있던데 하던데. 그거는 네. 이제 정당 행사에 공직자가 참여해가지고 맞장구를 쳐준 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도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감찰 중에서 추가로 수사가 되겠지만 그 과정을 놓고 그 뒤에 보인 행태도 보면은 매우 오만방자하고 그다음에 거짓에 기대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뭐 각종 언론에 그냥 막 싸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근데 이제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국회가 열렸을 때 장관과 총장 직무대행이 보는 사회에서 보였던 그 시건방진 태도는 국회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태도고 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걸 그냥 넘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검사라는 직군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를 보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스스로 생각할 적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 조직의 수장이 앉아 있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조직 전체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이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의 공적 마인드라도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행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중계로 봤다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죠. 예. 법사위는 곧바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그리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봉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술 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 적 없다고 그랬죠? 시킨 적 없다 그랬죠? 네, 없습니다. 위증. 그러면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국조특위였죠. 교도관이 나와가지고 교도관인 제가 회덮밥을 전달했습니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예. 김동규 교도관님. 예. 그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형사에서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바깥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법사에 나와가지고 외부 음식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미 거짓말 해놨던 게 그렇죠. 밝혀진 거죠.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증을 이미 한 번 했는데 또 선서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걸 부인할 건지 부인하면 또 위증이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자니 앞에 있는 위증이 확정이 되는 거라서 그게 또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법꾸라지로서 머리를 쓴다는 게 난데없이 무슨 소명을 하겠다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쇼할 수 있게 무대를 펼쳐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 국회와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본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박상용이가 소명을 안 하면 모를 일이에요. 이미 본인의 목소리로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왔고 그거를 밝히는 청문회면 거기 앉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절차에 순응해서 답변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일종의 깽판을 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박 검사가 내건 조건은 그겁니다. 공소 취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선서를 하겠다. 그걸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제 넘은 짓이지 뭘 하는 조건으로 내가 선서하겠다. 예.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본인이 아니 소명할 수 있는 거는 뭐 헌법에 있는데 권리인데 왜 안 해줍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명서 들고 온 거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벌어지는 일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국회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인데 과거에 본인이 저질렀던 또 수사상의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성찰이 없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억지를 쓰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추가로 틀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4월 7일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인데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변인과 박상용 검사의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아, 이래도 그러니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거야 저기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뭐 주장을 이게 수사팀이라는 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저 거예요. 말고 다른 팀도 네.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설득해야 되는 검사님 의무가 위에 있는 또 뭐 거죠. 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게 뭐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저를 좀 믿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윗선이 있다라고 본인도 인정하는 뉘앙스잖아요. 그간의 해명 과정에서도 일개 평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죠. 그거를 혼자서 그렇게 거래하고 정리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 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설득이 본인이 설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총괄하는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계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검찰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할 때는 매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대검까지 당연히 보고가 올라가는 거라서 박상용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야, 조직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나를 지켜내.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에 한 말이 박상용은 지금 내가 입을 열면 여러 명 다친다. 네, 뭐 그렇죠. 뒤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협박을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조직이 뒷배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댈 수 있는 거죠. 예. 야, 네가 앞서 떠들어. 우리가 너는 어떻게 했든지 좀 지킬 방법을 생각해 줄게. 뭐 이런 식의 그냥 조폭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박상용 검사는 그냥 칼잡이로 지금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에 그리고 대해서- 예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은 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박상용 검사가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TF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수사 받을 거예요. 수사 받으면 자기가 종범이고 주범이 누군지 다 밝힐 겁니다. 박상용 오늘 검사 오늘 행태 봤죠? 저런 행태들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면 큰일 난다. 시그널 줘라. 나 보호해달라. 이런 시그널까지 있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행태가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까? 수사 오래 해보셨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장관님? 저런 행태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였냐?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상용 검사를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부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 건데 그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했잖아요. 네. 이른바 전화 변론인데 이 전화 변론을 할 때마다 그 킥스에 기록하게 돼 반드시 있어요. 기록하게 돼 예,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했다면서요. 네. 예. 우리가 그 서부지법 폭동 때 보면은 판사실로 가자 하면서 가가지고 판사들이 있는 층으로 가서 그 이렇게 투명한 문을 깨잖아요. 예. 그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 법조 비리라는 게 터진 이유로 예. 과거에는 판사나 검사를 그냥 방에 가서 무시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애초에 발본색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슨 목적으로 왜 와서 누구를 얼마 동안 만났는지를 기록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기록부가 비치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그냥 뭐 검찰은 어차피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처벌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이득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공무원 복무 규정, 검찰 내 복무 규정을 위반한 거는 확실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품위유지 의무라기보다는 성실 의무라고 되겠죠.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예. 직무 수행을 안 하고, 예. 그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이제 그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박상용이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그리고 지금 박상용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 직무 정지됐고 지금 녹취록 등장해서 정말 온 세상에 까발려졌는데, 소위 말해서 나쁜 짓 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인터뷰하고 다닐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 보니까 곧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고 나가게 되는 검사들, 이런 검사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 퇴직 후 혹은 징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출마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징계만 해갖고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갖고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 처분이 될는지 의문을 가는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 과거의 정치 검사들이 보이던 행태들이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죠. 그 전형적으로 한동훈이가 보였던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길을 가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 버젓이 지금 국힘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아, 저게 내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혹시 거죠. 그 영상 보셨어요? 어떤 그 저기 박상용 검사가 누구죠? 곽규태 의원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 그다음에 예, 윤상현 예. 의원한테 맞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 서로 넘겨받고 전화번호 끝내라고. 그들끼리는 한 식구니까. 예. 제가 지난 회의 때 짜고 치질 거니 뻔히 안다. 그 수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밖에서 인사하고 보십시오.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뭐라 했냐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간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짜고 치지만 내가 일할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짜지 말라고 한 거고, 오늘은 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단독 청문회 한다고요? 작전회의 하러 가는 겁니까? 작전회의 하러 가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대변인들은 나가서 하셔라. 다른 얘기 하지 마셔라 하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공소 취소 한다는데 그 나경원 의원님은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 뭘 지금 와가지고 공소 취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박상용 검사랑 작전회의 하실 거면 빨리 나가셔서 이 회의 방해 그만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짜고 치는 거 뻔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야, 곽규택도 인사 받는 태도도 그렇다. 자, 다음은 그 어미준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미준 검사는 대장동 수사에 얽혀 있고, 그다음에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유증교사 혐의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도 있는데,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양분함 의원이 많이 혼내시던데 어떻게 이재명 혐의가 없는데 그 공소사실에 넣냐, 그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공소 그 사실에 적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정진상 실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했다면서요. 그 공소 사실에 섞여 있는 문장만 보더라도 주어가 정진상이고 예. 마지막 서술어가 보고했다. 예.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야차자차 준답되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사 받은 적 없죠? 정진상 실장한테 그런 사실. 예, 그런 건 예, 그런 조선 없는 예, 것으로 아니요, 기억합니다. 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유동규가 그러면은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유동규가 말했다 공소장에 그랬습니까? 최소한도 잠깐만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소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고해달라면은 정진상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진상 조사를 안 하면은 최소한도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유동규 말만 믿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유동규 말만 믿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러한 증거 없이는 공소장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검사가 이렇게 공소장을 써도 됩니까? 증거를 갖추고 무슨 증거가 기소했습니다. 예. 무슨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진상이 본인을 통해서 이러한 진술을 듣거나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 없는 한 그 공소장 쓸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쓴 것은 증인이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야. 아닙니다. 목표사항을.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게 되면은요, 자, 기소할 수 없는데 기소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 달성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공소를 기소를 해놓으면은 수사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480억을 먹기로 했다. 약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범죄 행위의 동기, 목적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면은 모른다 이것이지. 이게 대표적 정적주의 표적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진상이 보고해서 승인받은 사실이 양분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거를 정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정진상 진술로 인정을 시인을 했던지 예. 아니면 정진상이 보고하는 내용에 녹취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있던지 그렇죠. 아니면 실제 보고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에 관한 진술을 했던지 그렇죠. 제3자가 있든지. 네. 아니면 저기 하다못해 이재명 지사가 그래 정진상 와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거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그걸 그려버린 거지 그냥 공소장을 쓴 게 아니라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부남 의원 입장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공소장을 쓰는 검사에 어떻게 이렇게 날조를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역정을 내신 거죠. 이거 그러면 어미준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들의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 미운 사람을 할 때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다 의율해서 처벌한다고 기소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하물며 공소장에다가 써가지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미준 검사는 그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관계에 따라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설명할 기회를 계속 달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수법이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말이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뭐 증거관계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뭐 양심에 따라서 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설명하라 그러면 본질을 비껴나는 답변들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에 의한 궤변만 일삼고 하니까 하여튼 정치검사들의 민낯을 아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서 각각의 그 표정이나 태도나 나이나 이런 위치는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이건 수사의 ABC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의 의견을 안 듣고 공소 사실에 넣는 건지 예.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될 뻔한 분한테 그렇게 할 때 예.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진짜 맘만 먹으면 엮을 수 있겠네요. 진짜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지 뭐.
아니 그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같은 사람 뭐 거기도 그냥 일반 시민은 아니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인데도.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예. 구치소에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 화장실도 없는 구치감에다가 그 먹방 같은 데 넣어놓고 애 사진 보여줘가면서 예. 네 인생 생각해봐라 이게. 뭐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모포 한 장 주고 48시간 버티라고 했다. 그 예.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차기근 고문이에요. 예, 이거는 차기근 사실상.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어. 그게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 고문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아니 아직도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그 검사 출신자들이 과거에 윤석열한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권 침해가 있었다 어쩌고 지들끼리 그때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고문에 준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검사가. 그럼 인권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자기들이 과거에 뭐라 그래 대통령도 인권을 보장해야 인권이 있다 된다. 그랬죠. 예. 이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임무예요. 근데 그거를 인권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 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이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 뭐 강한 의심,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박성준 의원은 그 어미준 검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미준 검사 왜 시나리오를 씁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박성준 그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그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오지 않자 일부러 가상의 인물을 만든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그렇죠. 크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을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가. 예, 그랬다면서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저기를 한 거고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이 돼서 재판을 했거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 영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을 항상 찾아놓고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2년간 녹취할 정도면. 예, 2년 동안의 녹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업이 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지금 김용의 용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용이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예. 이재명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근데 그거를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참 그거 왜 그랬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시킨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출세라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문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전용기 의원이 강백신 검사를 향해서 크게 호통친 내용인데, 강백신 검사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맞는데 이 강백신 검사는 기소 후에 무죄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들은 무죄로 빼준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이제 공소장을 이상하게 네. 쓴다거나. 유동규 경우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유동규는 무죄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크게 비판을 하자 강백신 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맞으면 공소장을 변경을 안 하기도 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판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유죄를 내릴 수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 씨가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의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공소장 변경을 떠나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네. 그때 청문회 때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 청문회 하는 날 당일날 자정이 임박해가지고 그것도 국힘 쪽하고 짜고 미리 예고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인을. 근데 기소 내용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는 게 지네들의 수사 결과로도 드러나잖아요.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철회한 것도 아니고 재기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재판에 2개의 공소장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를 판사가 애초에 하나는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그건 없애라라고 하니까 아유 그건 못 없애겠다. 이렇게 버팅기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떻게든 죽여야 될 사람한테는 공소장 2장 3장이라도 막 써서 올리고, 지네들이 봐줘야 될 사람일 때에는 명백히 잘못된 것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이런 짓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하고도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판결 공소 기각으로 나왔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사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그 수소법원인 선행사건 제1심 내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예. 이것도 봐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판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잖아요. 법률 전문가라서 충분히 알 수 알수 있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있는데 3이라고 우겨놓으니까 다시 생각해 이거 다시 고쳐야지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떡해 하는 나 죽어도 못 고치겠다. 내 생각엔 3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요약을 하면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재판부는 절차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한 거죠. 결국 공소기각 이런 프레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검찰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면서 그렇죠. 예. 매일매일 그 일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그 유동규 사실혼유 압수조사에서는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장이 엄청나게 그 강백신 검사를 혼내더라고요. 이때 이재명 대표 입건됐었나요? 강백신 검사 입건돼 있었나요? 지금 이 사건 이 영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봐서는 입건은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입건이 안 되어 있죠? 입건이 안 되어 있는데 피의자라고 왜 써 있죠?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이게 압수조서라는 게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었고 압수도 막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 아니에요, 검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작성하는 검사 검사나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강백신 일으켰던 것으로 검사.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검사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저 담당 책임자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막 돌아가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인데 그거를 피의자라고 써요? 피의자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딱 써놨는데 예. 앞에다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입건이 돼 있어야 돼. 누구에 관한 무슨 사건인지. 근데 거기에다가 전혀 입건도 안 돼 있고 얘기도 안 됐던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미리 써놓고 모든 거를 다 거기다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해명도 가관이에요. 처음에는 입건돼 있는 상태였다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확인이 되니까 오탈자다. 오기, 잘못된 오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그러면 잘못된 오기라면 수사 책임자는 누구냐? 강백신 당신이 부장 아니냐라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죽어도 그 말은 또 안 해.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정도 되니까 윤석열 한동훈 꼬붕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죠. 예. 그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례 신도시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재창영을 실장님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재명을 엮으러 한 거 아니냐? 예. 속기사 핑계를 대더만요. 네, 맞아요. 속기사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봉 띠지를 얘기하면 발단 수사관 핑계를 대고 그래서 같은 수법이죠. 속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건 속기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속기사 누구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근데 있는. 이번 기회에 속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네.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그걸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예. 벌일 수 있느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1기 그러니까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때는 이재명이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예. 2기로 바뀌면서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1기 수사팀은 직접 다 들었다는 거잖아. 예. 그 녹취를요. 2기 수사팀은 물어보니까 또 안 들었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기사 책임으로 돌리려고 이제 그것도 하는 일종의 수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몰래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또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재명을 엮기 위한 걸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그냥 뭐 어떻게 말하자면 그 본인들이 정한 설정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일체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 왔다. 예. 그러고 나서 절대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정일권 부장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애들 사진 보면 그런 순간에 제가 보기엔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위축될 거예요. 그게 정말 무너지죠. 네. 마음이. 그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영화에서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제가 뭐 잘 선택해라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게 압박이 아닌 뭡니까? 고마워서 흘린 눈물입니까? 당시에 제가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검사님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했을 때도 그래요?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제가 잘 생각해라고 말한 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 말에다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검사랑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날 밤 부치감에 묶인 채로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옷 2장 주며 이틀 동안 있으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정일권 증인이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질 협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과거부터 간첩 조작 수사 같은 거 할 적에도 늘 써먹던 수법이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옆에 방음설이 잘 안 돼 있는 방에 부모님이나 그 부인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막 고문을 해요. 예. 너 저 사람 죽일 거냐? 아니면 니네 너까지 같이 다 해서 다 같이 간첩단으로 해줄까? 네가 그냥 인정하면은 저 사람도 집에 가고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면 없는 사실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그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게 단적인 게 서영교 위원장이 물어보잖아요. 정일권이한테 너 애들 자식들 가족이 있냐. 있느냐. 네, 그거는 그겁니다. 개인적인 거라 밝힐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그렇게까지 방어를 하면서 근데 그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낼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다. 그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네네. 참 말은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수 의사들이 들으면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몇 달 몇 시간을 고민해가지고 나왔을 거거든 그걸. 예. 근데 하는 소리 보십시오. 왜 애들 사진 보여주냐고 하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 보여줬다.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거를 의원들이 한 사람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금 대장동 수사 2기 검사 총 9명을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이런저런 사실관계들이 많이들 드러나고 있었고 이게 이렇게 늦어질 거고 또 후지부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대검 검찰부장을 알박기를 하고 박성재가 끝까지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큼 작당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할 건지를 또 다들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무슨 저런 거잖아요. 계엄을 국민들을 한테 경고를 보내서 야당에 경고를 보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잖아. 예. 똑같잖아요. 말하는 논리나 그 방식이나 그 뻔뻔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렇게 나쁘고 악마 같고 뻔뻔한 사람들만 뽑아서 검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속성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조직을 그냥 두면 안 됐던 거죠. 이번에 저 국조특위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인물 다름 아닌 정용환 네. 서울고검 차장검사. 네. 그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1기 수사 검사였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없었다라고 네. 인정한 어떻습니까? 정용환 차장검사는.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아, 차이가 한참 네. 많이 나는 사람이라서 뭐 75년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또 빙빙 돌았죠 외곽으로. 그렇죠. 예. 그러다가 고검 차장으로 와서 지금은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는 감찰 조사를 지금 책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울고검에서 하여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검사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엮지 못해서 좌천당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선원 의원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조직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검사는 그 라인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확실히 바뀌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계속 고민하는 게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느냐입니다.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앞으로 출세가 보장될까.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들이 일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한 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 국조특위에서 사진을 보여주던데 그 윤석열 사단 해가지고 송경호 지검장, 그다음에 누구죠? 고영곤 차장, 그다음에 어미준, 강백신 그 네 명이 한 몸이라고. 그리고 앞에 말한 그 두 명은 지금 같은 법무부원에 있다고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네네. 그게 뭐 그자들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도 계속 윤석열이 한동훈이하고 같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법무부가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수사팀 감찰을 지금 숙청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죠? 예.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조특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고 그리고 당시 정부는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권은 이를 은폐 사건으로 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지 말지 관심사였는데 그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그 삭제된 첩보 보고서가 실제로는 원본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조작 기소를 인정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던 일이고 시스템 상으로도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그냥 다 삭제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쁜 짓 이상한 짓을 하고라도 그들이 다 삭제해 버릴 수 있으면 근거를 남기지 않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얘기를 또 계속 했었죠. 그게 다 남아있다. 왜 삭제가 됐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제 기소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그 국조특위에서 제출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공소장이나 공소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만들어내잖아요. 얘기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 앞으로 남은 과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이번에 많은 걸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분명히 수사권입니다. 보안권이 아니고 수사권이에요. 본질은. 그러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이 무혐의 아무리 찾아도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경찰이 그렇게 했다. 근데 야 이거 보안 수사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녹취록 조작하고 뭐 속기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해내는 집단들이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하여튼 끊어내야 된다. 이런 뭐라자면 국민적인 의지로 이건 반드시 뚫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반응 어떤가요? 지금 보안 수사권 그 폐지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또 이렇게 보안 또 이제 수사권 뭉게뭉게 이제 저기를 피워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정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명백히 지금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다 없애고 요구권만 주는 게 당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가. 그러면 과거에 그 정부 법안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당론으로 했는데 왜 자꾸 법사위에서 토를 다느냐라고 왜곡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법사위에서 다시 보강하기로 했던 거를 쏙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주요 논거가 당론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였는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당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당론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지 과거에 당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보안 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큰 의미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뭐 힘 여부가 아니라 그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래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라서 어찌 보면 절차적 권리로서는 뭐 이렇게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다 잘 해낼 거고 야로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점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벼운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미준 검사하고 강백신 검사가 22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로 발령이 났는데 그렇죠. 몰래. 그 뒤인 두 달 뒤인 22년 7월에 이제 반부패 부장 검사로 났잖아요. 근데 그 두 달 동안 그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봤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파견 형식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고검 소속으로 해놓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라고 해놓고 중앙지검장한테 따로 보고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원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팀은 전혀 모르게 그걸 했고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건데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 이제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진짜로. 응? 자기들끼리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용환 그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국정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사람 또 앉혀놓고 그냥 몰래 방송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방송만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게 나가.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검찰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들이 어떤 자질인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청문회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그 검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들은 대중들 앞에 낱낱이 이렇게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잖아요. 야, 저 정도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검사, 판사에 대한 동경심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범생이고 설마 그렇게 했겠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기사에서 검사들이 조작 기소했다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리얼한 민낯을 보니까 경악을 하는 거죠. 대학교 입학한 지가 제가 40년인데 그때 이후로 법과 관련해서 지금 쭉 살아온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 꼴을 봐왔던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이거 뭐 판사가 뭐 거짓말 하겠어. 설마. 검사가 속여먹겠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참 진짜 답답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이 덕분에 좀 해소되고 있어서 저는 좀 통쾌합니다. 이게 그동안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게 중계를 안 하잖아요. 뭐 드라마 위주로 하고 뉴스는 잠깐 하고. 그런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게 되면서 정말 리얼하게 보니까 대한미디어의 역할도 크고 그다음에 법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계를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특검법에다가 공개를 의무로 명시해 버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공개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네. 좋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사법부, 국민을 두려워하는 수사기관 이런 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가 투명성이다. 예. 공개돼야 된다. 지들끼리끼리 하게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예. 박상용 검사는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자 서영교 위원장이 바로 강제 퇴장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와중에 또 경호관들하고 이렇게 몸싸움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네. 실랑이를 벌였다가 밖에 나갔는데 일부 언론들이 박상용 검사에게 물어봤어요. 네. 교도관이 그 외부 음식 그 반입했다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경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네, 보셨어요, 그거? 예, 봤습니다. 아주 가관이던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막판에 몰린 자의 어떤 그 발버둥 이런 것 같은데. 예. 이제 남은 방법은 이제 내가 이거 혼자 한 거냐 하고 이제 다 끌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네.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시켜서 했다 이거밖에 없거든. 거짓말 한 건 너무 많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쌍방울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실 때 나 전주 사람인데 제발 좀 정치 검찰로 좀 구해달라. 예. 그 얘기 아유 나 진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몸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던데. 예.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여기 나와서 제가 예? 세 분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는 전라북도 도민 기업이고요.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을 했었고요. 근데 참 저희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희가 핍박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 자꾸 조작 기소 하시는데 이례적으로 공공수사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 변호사비 대납이었었어요. 제가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네, 21년 5월 달에. 증인 이제 그만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싶은데 너무 그만해요. 진짜 예. 21년 5월 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비 대납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털러갔다. 이게 네,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예,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예, 얘기죠? 좀 한 좀 풀어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인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성태 씨하고 무슨 천안매제 천안매제 그거 했는데 이미 이혼을 했다. 글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부부와의 관계가 아예 깨졌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 검사 4명의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정일권이라는 검사가 남욱 변호사한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라도 내 욕심, 내 출세를 위한 이득 이런 걸 챙기겠다는 짓을 그냥 무시로 반복했는데 그러고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검사 때문에 예.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진짜 눈물, 회한 막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저기 하신 분들이 아니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뭐 검찰 개혁이 되든 안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안심하실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끌려가가지고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예. 박상용 검사의 윗선이죠.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이
청문회 저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추가로 녹취 파일을 공개한다면서 틀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안 들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 듣고 가보겠습니다. 나달라는 25일 날 내일 꼭 만나주세요 하는 그 녹취예요. 중간 부분입니다. 들려주세요. 결정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는 주시라. 어차피 내일 저기 부장님 오시든 안 오시든 전 조선 봤습니다. 조선 봤는데 그 내용이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내일 되면 내일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조선은 저희는 일주일 이상 지금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조선은 받는 상황,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바뀔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 말만 놓고 봐서는 뭐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특권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예. 근데 박상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수사도 무마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그 변호사와 그 형량이 낮은 방조범 우유를 약속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약속을 하면 되냐 이렇게 전용기 의원이 물으니까 김영남이 약속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그럼 있다. 녹취 들어봐라. 들어보고 이제 틀은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김영남도. 그게 이제 그 원래 상황을 다 안 상태에서 거짓말하려고 맘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나온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민망해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나 목소리 보세요. 딱 준비해가지고 와서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뭐 나경원 같이 안 해서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 약속이라는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이란 말 안 나왔다. 주어가 없다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저렇게 하면은 뭐 저 워딩은 부적절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던데 근데 어쨌거나 그게 좀 본인 입장에서도 빼박이구나 이거는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가 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주최한 그 설명회에 가가지고 모든 걸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논리대로라면 김영남 그 전 검사도 박상용한테 보고를 받았어야 되죠. 그렇죠. 위증이죠. 그 검찰의 조직 구조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같으면 그 보고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잡범 사건도 아니고 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검에 매일매일 보고해가면서 처리하는 사건을 박상용 말대로 일개 평검사가 부장하고 상의도 없이 뭐 종범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 김영남 전 검사의 거짓말 의혹도 지금 불거졌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김영남 그 검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영남 검사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사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소리냐. 나는 그 변호사 선임 계약 조건 때 법정 재판만 관여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은 수사 입표를 한 적이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영남 검사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준비된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드러난 건데 그거는 뭐랄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좀 여러 명 선임해 보신 분들 알아요. 이게 그렇게 하거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부분을 맡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분 말이 당연히 신빙성이 높죠. 김영남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라 굳이 그렇죠. 검사 조사 때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니 굳이가 아니라 그렇게 약정 자체를 안 해요. 판사가 왜 검사 조사받는데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를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조사 입회를 요청하게 되면 그 타임 차지를 하거든. 아무래도 비용이 더 시간이 10시간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감당해요? 예. 비용 문제도 있고. 예, 예.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남 전 검사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은 이겁니다. 김영남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문 조서를 필요하면 남기고 그리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를 부르면 강제 수사는 위법이다. 네.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실제로 그걸 남겼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김영남이 거짓말을 한 거는 사람을 불러서 그냥 그런 일종의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게 여러 번 제시가 문제가 돼서 예. 그게 진의 내규에 있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남겨야 된다. 그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식이 되니까 뭘 다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았으면은 부장이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것이고 또 그걸 남기라고 체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부장검사인데 그런 식의 거짓말을 그렇게 뻔히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좀 진짜 나쁜.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했다는 걸 지가 너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준비한 거에 불과하다고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이잖아요.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지들이 볼 때 이걸 꼭 잡아서 말하자면 그 넣어야 되는 사건 예. 그런 거에는 흔히 해던 수법이죠. 검찰청 다녀보신 분들 알아요. 그런 짓 한다는 걸. 그리고 갔다 와서 사람들이 또 구치소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방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 아니 같이 있던 사람이 갔다가 안 오면 물어볼 거 아니야. 뭐 하고 왔냐고. 뭐 하고 왔냐. 예. 그럼 나 연어 먹고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3년 5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검 1313호 등에 불려갔을 때 김영남 검사가 진술한 사실 확인서를 남긴 적이 없다. 그리고 대질심은 받은 적도 없다. 그렇죠. 이거를 그 정용환 서울고검 TF 차장검사한테 감찰받을 때 진술했으니까 알아봐라. 그리고 조서도 없었고 심지어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됐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확인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수사 기록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은 다 그 허위로 입증되는 거고 또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TF 정용환 검사팀이 TF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말이 맞는지 아니면 김영남 검사 말이 맞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확인했다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죠. 이미 확인했다고 그러죠. 감찰 조사 진직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영남 전 검사가 특별히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다 드러날 텐데. 원래 거짓말을 하는 게 그들의 임무니까 여기 나와서 그래야지 앞으로 변호사에서 먹고 살고 할 때도 검찰이 돌봐줄 거니까. 만약에 거기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조직에 타격을 입히면 조폭은 보복하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공직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조폭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뭐든지. 지금 그러면 그 거짓말을 폭로를 하면 김영남 검사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관예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장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지. 거짓말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돈이니까. 예. 조직을 배신하게 되면은 내가 살 길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아니, 조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다음은 그 김승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은 요약을 하면 당초에 그 쌍방울 주가 조작했는데 이걸 검찰이 장난을 쳐서 이재명 대북 송금으로 그림을 바꿔버렸다라는 내용이잖아요. 2022년 10월 수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은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PPT를 띄웠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미 금감원이 검찰에다가 다 알려지 얘기를 했고 관련 자료들이 다 있으니 영장 가져오면 바로 다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도 가가지고 몇 개만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왜 금감원장을 굳이 검사 출신 이복현이를 앉혀야 했는가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금감원에서 저기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뭉갰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는데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기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향후에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고발할 대상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그때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추가로 그러니까 위증만 고발할 수 고발하는 있군요. 게 아니라 예. 요 국정조사 결과로 드러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이제 의결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을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장난을 쳤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온 증인들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변호사 대납을 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물었었다 계속. 그렇죠. 맨 처음에.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일로 가더라.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과정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 리호남이라는 사람 돈을 받아서 예. 받아갔다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었느냐 그 특정된 날짜 장소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때 그거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지금 판결도 나오고 다 했는데 리호남은 거기 없었다라는 걸 국정원이 지금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게 국정원이 확인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선원 의원 중심으로 이제 쭉 다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허위로 이호남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거를 지금 그 조작해야 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도 증언하시더만 국가기관이 국회에다가 답변을 하는데 기관장이 그거를 그 근거 없이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대북 송금으로 날조하려고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쌍방울의 주가 조작 부분을 덮어주고 쌍방울을 앞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김성태한테 딜을 한 거죠 일종의. 예. 당신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죽을래. 네가 그동안에 한 게 많은데 이제 심하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엮을 수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 돈을 주고 돈을 계속 줬기 만나고 때문에.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이거하고 이제 바꾸자. 응? 당신이 이재명만 물고 들어가면 엿 먹듯이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필요했던 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었다라는 진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증죄가 또 추가되니까. 그러니까요. 박상용이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럼 박상용 검사는 어쨌든 나오기는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공소 취하는 조건으로 지금 발언을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할지 말지 그거는 나중에 예. 검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박상용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특검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저기 출범을 했고 나중에 특검이 공소 취소할 거다. 이 말을 예. 하는 거거든. 예. 특검이 공소 취소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공소 취소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이걸 정책 쟁점으로 만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의 박수를 받고 한동훈이처럼 떠보겠다. 예.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왜냐하면 앞에 한동훈이가 쌩쌩 거짓말하고 아이폰 비밀번호 바꾸고 멀쩡하게 나쁜 짓 한 거 지네들도 다 아는데 빠져나가서 지금 국회의원을 나오네 마네 또 이러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살 길은 저거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윤석열이처럼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김승훈 의원이 또 추가로 그 공개한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뒤에 김성태 검찰 사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한 달 만에 바뀌는데 그러니까 24년 6월에 1심에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름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인 24년 7월에 곧바로 115억 원에 이르는 김성태 관련 KH 주가 조작 조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이제 네. 시상을 하는 거죠. 시상.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그러니까 24년 12월에 2심에서 이화영이 7년 8개월을 선고받으니까 역시 한 달 뒤인 25년 1월에 김성태의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각하 그렇게 해줍니다. 와, 그러니까 이화영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해준다.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히 이제 그 연관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뭐 검찰이 이런 일을 하는 건 뭐 0.1%, 1%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 나머지 사건을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실하게 가야 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안 수사 같은 거.
얘기할 때 근거로 삼는 논리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출세의 욕심이 있었던 일부 검사들이 한정해서 처음 해본 일이냐. 예. 그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자들은 이 수법으로 계속 조직을 이어나가 왔고 사람들이 겁박해 왔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버르장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놔도 뭔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돌아가서 한다. 이거는 방첩사가 한 짓거리를 봐도 알잖아요. 오죽하면 기무사를 해체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고 나서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라도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이 검찰의 민낯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절실하게 모든 것을 근본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리호남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그 리호남에게 돈을 줬느냐, 그리고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그거 잘못하면 위증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당시 언론에서는 이걸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찾아봤더니 조선일보 기사를 신문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뒤에 박선원 의원하고 봉지욱 기자가 나와가지고 반대 의견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기사라면 공방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리원에게 돈을 줬다라고 쓰더라고요. 이건 언론이 아니라 그냥 정파 찌라시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자들이 다급해요 지금. 예. 그간의 검언 유착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던 신문 아닙니까? 그 조선일보뿐입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다른 언론에서도 제목을 방용철이 다시 인정했다 이것만 지금 뽑던데 다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제가 동아일보도 봤는데 동아일보는 공방 그렇게 썼더라고요. 양쪽. 근데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 동아일보가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이낙연 씨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이탈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그 봉지욱 기자가 그 청문회에서 리오남의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리오남이 최근에 북경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대북 사업가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 만나려고 시도를 해봤나 봐요. 그건 참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리오남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리오남이 그 돈을 받았다라면 본인은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정도까지 다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확인했지. 거기 필리핀의 현장에서 그 회의 주관한 사람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성태하고 호텔방에 같이 있었다는 사람도 와서 증언을 했고 리오남 본인이 말한 거를 또 확인을 했고 이 정도 되면 기사 제목을 공방이라고 붙여도 안 되는 거죠. 방용철의 거짓말 이렇게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중요한 거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딴 때는 무슨 막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 써놓고 나서 왜 그랬냐 그러면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그럼 믿지 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기자들 내가 수타에 겪었거든요.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말 바꾸는 이게 언론인지. 그리고 또 이제 박선우 의원은 2019년 5월에 리오남은 김성태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타임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10일에 리오남이 중국 대련의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1일 퇴원을 했고 5월 12일 북한으로 복귀를 했다. 그런데 김성태 주장은 리오남이 중국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 복귀하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리오남과 이렇게 만나서 300만 달러 뭐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믿고 거짓말한 건데 그때는 이제 그 사실이 또 드러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왜 필리핀에 갈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국정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남은 애초에 그쪽 담당도 아니고 저기 동북 삼성 쪽 그러니까 그 흑룡강성 길림성 뭐 이런 데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동포들 많이 사는데 또 그 전에 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었는데 문명준이가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소위 말해 투항을 해가지고 그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쪽에 북한 망들이 다 붕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위험하게 리오남이 갈 이유가 없다.
그날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그거를 뭐 국정원이 너무나 앞뒤 관계를 명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교도관들의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3일 첫 국조 특위 때 한 교도관이 제가 연호효도밥을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 박상용 검사의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이 확인됐고 예. 그리고 추가로 4월 14일 대북 송금 청문회 때 교도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딱 꺼내면서 제가 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틀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검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뭐 외부 음식 반입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원지검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예. 연호 술파티는 허위다라고 그거를 언론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그 고두성이가 확인한다고 지가 뭐 30몇 명 교도관 다 확인했다. 예, 고두성 검사가 예, 전화했네요. 그 말의 일부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그때 갖다 줬다. 술은 내가 못 봤다. 술은 못 봤다. 예, 예. 그 정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교도관들도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 공직에 있을 때부터 소위 그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을 좀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급이 높을수록 거부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거짓말합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군대에서는 그 자기가 경험한 일을 내가 좀 위험해지더라도 진실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감수하는 계급이 중사까지고 중사까지. 네, 공무원은 7급.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아니면 절대 대답 안 한다고 그러고 예. 확인 못 해준다고 그러고 자기가 얘기했던 거예요 다 나한테. 근데 그거를 제3자가 확인하게 되면 확인해줘라라고 하면 다 빠져나가거든. 이번에도 이 내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청문회 보면서 되게 보셨을 거예요. 그 교도관분들이 직급이 높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현장 예. 교도관들이니까. 그분들은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검사하고 싸우기까지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 됐어요. 근데 국무총리 했던 놈, 부총리 했던 놈들 그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출세한 자들이 보이고 있는 도덕성이나 이 윤리의식의 현실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세라는 게 한국에서 학부모들의 그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간절한 희망이자 목표였는데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간 윤석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아랫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의 출세한 자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우리가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검사도 고위직이라 지들끼리 나름 네. 고위직이라고 하니까 싹 다 거짓말하는 거네요. 네.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보복이자 편파 수사다. 예.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에 한때라도 있었던 자가 국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며칠 전에 지 입장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예. 검사들이 아니면 안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유독 검사들만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 잘못 없이 했는데 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엎으려고 공격하느냐 이거거든 내용이. 예. 근데 얘들은 국회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걸 애초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인드가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 법원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한 일입니다. 판결로도 확인된 일입니다. 법원이 그러면 뭐 이거를 그냥 넘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한 식구가 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상권분립 체제에서 그 민주정부를 대하는 검사들의 태도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건지 그 정치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총장 당시에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침묵했느냐. 우리가 그 알고 있잖아요. 그 7초의 침묵 그게 전부잖아요. 그때는 왜 말을 못하고 지금은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가 무섭기도 하고 거기 점지를 받아서
차장 몇 년 동안 저기 테스트를 받고 총장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원석이 원래가 이제 그 집단의 똘마니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죠. 특히 집 부하였던 검사들이 너무 잘 알고. 네. 한마디로 설마, 그냥 꼴값 떠는 겁니다. 윤석열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그래서 제가 꼴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 조폭 집단이 얼마나 이 나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와 관련해서 2차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즉 출국 금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너무. 지난번에 이창수 전 중앙지검도 출국 금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다 했어야지. 네, 이게 뭐 송경호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훌륭한 검사였나요? 근데 원래 나중에 다- 김건희 때문에 네. 좀 저기가 생겼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 윤석열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이제 본인이 김건희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윤석열 네. 입장에서는 소위 다 자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한테 붙은 놈들이 있다. 예. 그래서 속아낸 거 아니에요. 그 이원석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조폭 라인 안에서 이제 주도권 다툼하는 거죠. 주도권 다툼. 저거 누구 새끼냐? 넌 지금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냐? 딱 조폭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은 본인이 부산 고검장으로 갈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 고검장을 가더라도 서울 고검장이면 몰라도 아, 서울 부산으로 고검장을. 보낸다는 거는 급수 주겠다는 거거든.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송경호가 한동훈보다 선배예요 대학은. 예. 웬만하면 다 한동훈보다 선배야. 근데 그 밑에서 그 똘마니 짓을 하고 있어요. 검사라는 이유로. 참나. 상명하복 전형적인. 네. 네. 참. 뭐 그래서 수사의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좀 압수조서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고함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자, 강백신 설명을 증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라고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오늘 그 부분은 저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강백신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강백신 증인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검찰이 질주하면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에 이재명이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압수조사 목록에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피의자라고 적은 거 아닙니까?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라고 적었어요. 이원석 증인, 이 압수조사 목록에 네, 위원장님. 이재명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압수조사 목록을 실행하러 갔어요. 압수조사 목록을 하는데 이것을
검사들이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 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답변이 이 피의 조서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피의자 저는 이재명이라고 예.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썼던 이 압수조서, 이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에 일관된 여러분의 검찰 수사 사냥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송경호 증인, 이 과정에서 내가 송경호 증인이 중앙지검장이죠?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일권 증인이 남욱 우리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이야기에도 저렇게 자기네 것을 감싸고 위원장님. 온 국민이 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일권 검사의 품성으로 보아 100% 믿습니다. 이러니까 송경호 증인이 지금 사냥질을 했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명확히 피의자, 자, 위원장님. 아까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송경호 증인, 요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답변해 보세요. 입건도 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하고 썼어요. 이것도 100%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볼 중앙지검장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다시 줄 테니까 보시고. 예. 송경호 증인. 이게 수사 실무상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아예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했습니다. 임의 제출을 하면 압수조서를 이 형제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만 자, 이제 다만 송경호 증인 잠깐만요. 이렇게 송경호 증인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되네요. 입건이 안 돼 있는 남욱 증인에게 배를 갈라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송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보셨죠?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 오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가세요. 이제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계속 조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이 계속 지금 검찰은 조폭이다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조폭하는 짓하고 뭐가 다른지. 예. 하기야 뭐 그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조폭도 안 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깡패들이 야, 네 딸 저기 어디 학교 가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인도적으로 딸을 걱정해줘서 하는 말입니까? 인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해도 요즘 조폭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표정이나 태도를 보세요. 어디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누가 저거를 조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차분하고 성실한 표정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런 자들을 국가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우리가 키워내고 있었다.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중수청이 이제 들어서면 이제 검찰은 수사를 못하고 수사를 하는 거는 수사관이잖아요. 좀 달라질까요, 수사관들은? 예, 이제 뭐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 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그러면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남아있는 검사들은 또 혹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수사청을 지원하는 검사들은 예. 또 수사관들은 그중에 윤석열 한동훈이의 똘마니들이 없겠느냐. 있겠죠. 당연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를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하는 걸 얘들은 조직의 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까워요. 수모라고 생각해. 수모. 아, 수모로. 수모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다라는 어떤 절실함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아니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성의 그렇게 기미가 전혀 없이. 아니 평소에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들의 왕국이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접근도 못하고 다들 믿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예.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걸 다시 쌓아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옛날에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언제 붙잡혀 가가지고 처벌받을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 이제 나눠놨으니까 안 그러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이것들은 이제 독가스처럼 계속 또 퍼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계속 제가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조금 옅어지고 조금 시선이 외면 이렇게 달라지는 순간을 귀신같이 알거든요. 얘들은 절실하니까. 그 절실함의 간절함에 대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뒤지면 안 된다. 저 악랄한 조폭들에 비해서. 대장동 청문회에서는 이제 어미준, 강백신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골 손님들이에요. 어미준, 강백신, 정일관, 신흥석이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예를 들면 관봉 띠지 사건이나 전 남부지검장 말씀하시죠? 예. 다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찐윤 핵심들이에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고영권이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그 사단 중에 주진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놈들이 다 만들어내는 사건들이에요. 예.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서해 사건, 동해 사건, 무슨 울산 사건, 무슨 저 조국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잖아요. 제 사건도 있고. 그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제 기술자들이지 기술자들. 이런 걸 이제 이게 필요하면 저희 가서 이거 만들어내고 이게 필요하면 저희 가서 만들고 옛날에는 경찰에 이제 고문 기술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이제 필요한 사건의 간첩 조작을 위해서 그때 이렇게 보낸다는 거잖아. 그럼 007 가방에다가 고문 도구 들고 온다는 거잖아.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놈들인 거죠. 지금 이게 종합청문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이제 청문회에서 나온,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위증한 사람들 고발하고 또 관련해서 범죄 혐의들이 지금 많이 밝혀졌잖아요. 어떻게 예. 사건을 조작했고, 어떻게 왜곡했고, 어떻게 유리한 증거를 감췄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와 관한 이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또 이어질 거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해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이어져야지 국정조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냥 이렇게 해서 떠들고 끝날 일은 아니고. 검찰의 조작 기소, 증거 조작 의혹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강백신 검사팀이 피의자 이재명 미리 적어서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정영학 녹취록, 우리가 그 유명한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와 그 브로커 조우영 씨가 통화 53분을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봉지욱 기자가 아닌 후배 기자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로 나온 게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수원지검 수사관 이진아 씨인데 이 이진아 수사관이 원래는 수사과여가지고 배치표와 다르게 박상용 검사실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소속은 수사과였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무는 박상용 검사님하고 한 것도 맞습니다. 왜 배치표와 다르게 거기서 근무하게 되죠? 저도 지금 수원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형사 6부 소속으로 했을 경우에 금평, 이게 7급 주사보 같은 경우에 금평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때 당시 인사 담당 업무 실제 공직자의 업무 배치표와 다르게 근무하라고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는 제가 그냥 그렇게 총무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저희가 이게 수원지검 전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지금 다 집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니 검찰 수사관이 수사과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찰청에는 수사를 하는 방이 검사실하고 수사관실이 있습니다. 검사관실? 그러니까 검사실에 들어가서 소위 계장이라고 부르는 예전부터 입회 계장이라고 부르던 참여 수사관들이 있고요. 2-3명씩. 그다음에 수사관실이라고 해가지고 수사관들만 모여있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뭐 경미한 범죄들에 대한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아니면은 검사실에서 내려보낸 사건들을 하거나 근데 그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검사실로 가 있었다. 이제 그거부터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왜 거기 가 있었느냐 이거부터 이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죠. 당사자는 뭐 총무과 인사팀 뭐 명령을 갔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건 이제 형식적인 얘기고. 박상용 검사 혹시 뭐 코드가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검사가 요청하고 검사장이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이런 사람 보내달라 했을 때 보내는 건데 그거를 총무과는 문서 작업하는 데고. 그 선수들끼리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의혹. 외부 변호사 설주환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참여를 명시한 수사 보고서에 증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확인했다. 그러니까 별다른 말을 또 못해요. 말을 하니까. 이화영 수사 보고서입니다. 증인이 보고자로 서명되어 있는 5월 22일과 25일 이화영에 대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문서 중간에 보시면 변호사 설주환 참여하에 진술을 청취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5월 22일, 25일 수원지검 외부인 출입 내역입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출입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증인, 당시 설주환 변호사 보고 저런 수사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증인이?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수사보고서 작성할 때 증인께서 다 작성했죠? 출입 기록상 실제 출입 안 된 변호사가 출입한 것으로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했잖아요, 날인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신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인정하는 거는 그 내려가가지고 그 연어 받아왔다. 그건 인정했습니다. 그거만 인정하더라고. 더 놀라운 것. 수사 과정 확인서 출정 시간을 조작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201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그날 출정 일지와 수사 과정 확인서입니다. 실제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등은 8시 30분에 수원지검을 떠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수사 과정 확인서 몇 시에 이 사람들이 나갔냐? 16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이 18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반이 사라졌습니다. 증인 왜 시간을 조작해서 적었나요? 이날 연어 먹고 술 마셔서 시간 조작한 거죠?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시간을 조작해서 적으셨어요? 시간을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실제랑 다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오타라고요? 그날 뭐 한다고 바쁘셨어요? 같이 공무원들 모여있는데 같이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개 있어서 그때 당시 선배님하고 여러 어떤 선배요? 그때 지난번에 나왔던 김춘환 수사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수사할 것이 많아서 분리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신조서 작성이 안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왜 거짓 증언합니까? 당시 피신조서 작성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지금 허위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이 세 사람이 출정 종료 시간이 밤 8시 30분에 수원지검을 떠났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확인서에는 오후 6시. 그러니까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공문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명백히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요. 예.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나중에 조사 한번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았다는 거에 대한 응답을 적는 거. 그 다음에 조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확인해가지고 당사자한테 확인시킨 다음에 적는 거. 그 다음에 뭐 더 하실 말 있습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는 거. 변호인을 선임하겠습니까?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습니까?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하고 공책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의 기본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오탈자다, 착오였다. 왜 그 수사팀에만 가면 그렇게 오탈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뻔한 거짓말이고 이게 지금도 보시면 이 검찰 구성원이라는 게 뭐 검사건 검찰 직원이건 뭐 여자건 남자건 할 거 없이 거의 보면서 쌩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다. 이게 왜 이럴까? 지금 검찰총장을 했던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란죄를 일으켜서 단죄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수하에 있었던 자들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김현태라는 사람이 707 단장으로서 계엄 직후에는 부하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악어의 눈물. 난데없이 말 바꿔가지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서 극우 집회에서 억지소리 하는 걸 보셨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도처에 많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든 진실을 가리고 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단죄해야지 앞으로 이 사람의 다음에 이런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한다. 이 점을 꼭 좀 우리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수사관은 민주당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시간을 조작해 적었느냐? 혹시 연어술 파티 때문이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오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청문장에서 빵 터졌는데 이게 밤 8시 반에 출정을 했다라고 하면 술을 마신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마셨다는 그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후 6시에 적었다 봐야겠죠. 그리고 6시 정각이라고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정각이 땡 하고 끝납니까? 좀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럼 6시 8분일 수도 있고 5시 57분일 수도 있고 한 건데 그 시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6시 땡이라는 거는 마치 일과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그 적법하게 일했다라는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조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또 다른 조작, 두 번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의 키맨인 속기사가 청문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아주 줄기차게 집중 추궁을 하니까 그 속기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창의형으로 들립니다. 실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그럼 검찰이 조작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둘이잖아요. 속기사가 조작을 했든지 아니면 검찰이 조작을 했든지. 그런데 그 속기사가 끝내 검찰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검찰이 조작했냐고 추궁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속기사 맞으시죠? 네, 전에 일했었습니다. 예, 전에 일하셨고.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들린지 좀 알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이제 최창희 형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제 최창희 형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들립니까? 지금 듣기로는 재창희 형이라고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좀 크게 좀 마이크에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네, 지금 듣기로는 재창희 형이라고 들립니다. 재창희 형으로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속기 하실 때 이렇게 들리면은 뭐라고 푸십니까? 뭐라고 적으세요?
전 들리는 대로 적습니다. 들리는 대로 적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장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로 바뀌면 이거 속기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저희가 녹취록을 작성할 때 뭐 그냥 음성 파일 받아서 그걸 그냥 작성을 하는 거라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 재창희 형을 실장님이랑 바뀌라 이런 제안은 못 받으신 건가요?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속기사님은 재창희 형 들리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검찰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자현장님께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속기사가 녹취 파일을 받아가지고 자기 선에서 끝내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안의 앞뒤를 맥락을 알고 거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듣는 것과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녹취서를 내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는 속기사기 때문에 속기사가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그 책임의 크기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더 큰 책임이 있는 수사를 하는 당사자인 검사가 정확히 그 장면을 듣고 그 대목을 듣고 명확한 부분을 특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다는 댓글 같은 걸 보니까 뭐 관본권 띠짓대 하던 것들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어찌 보면 대비하고 연습한 결과가 아닌가, 주문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최종 책임은 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검사가 이건 실제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속기록이 예. 설사 속기사가 의도적으로 재창희 형을 실장님이라고 고의로 잘못 적었다고 해도 누구한테 청탁을 받아서 검사가 그건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가 검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속기사가 그렇게 써서 난 그런 줄 알았다. 이거는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자백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속기사의 실수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다 그러고 예. 속기록만 봤다고 그러고 그거 자체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고 사실은 소위 말하는 경험칙에도 반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내지는 그 측근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 녹취록을 돌려볼 때는 분명히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을 거라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찾아냈다, 잡았다, 개가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를 서로 뭐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그때 우리가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 혐의는 어느 정도 그 형량을 받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지금 재판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사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판사에 따라. 그러니까 지들끼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게 뭐 업무하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형벌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게 헌법 정신에 비춰봐서 지금 공직자 그리고 검찰에 기대하고 책임을 지운 바가 뭔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될 중범죄가 될 것이고. 그런데 검찰은 일반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렇죠. 중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런 경우는 분명히 내가 바빠서 실수했다라고 하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하면은 경찰관이나 교사가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해임돼요. 거의 해임이죠. 네. 검사가 음주운전하면은 뭐 감봉 뭐 이런 거 많이 받잖아.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룸사롱 가서 접대를 받아도 뭐 별일 아니라고 그러고 돈이 뭐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계속 계산하느라고 여념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고도 검사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거를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줘야 되고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넘어가고 포상받고 승진했을 거예요. 그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권자의 올바른 시각이나 판단이나 또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좀 되새기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예.